안녕하십니까, 도태우입니다. 예, 우리 토론의 제목이 공과에 관한 토론회로 되어 있어서 제가 공 쪽에, 그러면은 저는 공만 이야기하고 다른 분은 과만 이야기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고, 제가 박정희 전 대통령, 우리 앞으로는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이 순간까지 인식할 수 있었던, 제가 이제 가장 최선의 인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발표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저는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동상 건립, 우리 동대구역, 그리고 특히 남구의 대구 대표 도서관 이전에서 거기에 이제 봉덕동, 대명동 서는데요. 우리 대구 대표 도서관 내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발표를 저는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제기하는 세 가지의 대표적인 어떤 질문에 대해서 나름의 이 답을 이렇게 찾아가 보는 그러한 구조로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다음 그 세 가지 질문은, 첫째, 경제개발 그러는데 그 사실은 국민이 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 두 번째는 경제개발 많이 말하지만 정치에서 독재의 해악이 너무 크지 않냐, 이런 질문.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인간적 결함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자꾸 기리자고 그러냐, 이런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럼 첫 번째, 경제개발 국민이 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항목을 크게 세 가지 정도 보는데요. 국민이 없으면 못하죠. 예, 그래서 특히 산업보국, 조국 근대화라는 이념으로 국민들이 똘똘 뭉쳐 했던 것, 그리고 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무의 조건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세계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여건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었냐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보국과 같은 그러한 단결 국민의 총동원 잠재력의 극대화를 낳을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여건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잠재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현실화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 것에는 리더십이 결정적이다. 그래서 그의 리더십이 어떤 작용을 했느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명한 우리 중동건설, 현대건설 직원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그 사막에서 그때 당시 수출액의 40%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외화를 벌어들인 거죠. 이분들의 정말 가족과 떨어져서 거기 사막에서 정말 피땀 흘리듯이 땀을 흘리는 게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 없겠죠. 그런데 이 땀을 흘리게 한 이 중동건설의 근로자분 한 분 한 분도 그 당시에는, 오늘은 많이 잊었고 그 감각을 잊은 분들이 많겠지만 역사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산업보국이라는 그러한 말이 그분들에게는 낯선 것이 아니었고, 당시 그 오지에 가서 땀을 흘릴 때 이게 내 가족에 도움이 되고 내가 돈을 벌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내 나라를 발전시킨다, 이게 내 가난한 이 조국을 발전시킨다는 생각을 상당수의 분들은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다음에 우리 다음을 보시면은 이건 베트남전 파병 현장, 이건 더합니다. 정말 피로써 베트남에 가서 사람이 죽고 우리 젊은이들이 죽고, 그 당시 한국 경제개발에 그 베트남전 파병과 그에 관련된 연관 산업이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보시면은 수익이, 무역 수익이 2억 달러, 수익이 2억 달러입니다. 당시 수출 자체가 한 10억 불 하나 그런데 그 당시에 수익이 2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기여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이 베트남전은 전쟁이기 때문에 자국의 전쟁도 얼마나 상처가 크고, 남의 나라에 가서 외국 군대로서 전쟁을 하면 그것이 아무리 자유진영의
큰 대의가 있다 하더라도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상처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당시에 기여했냐. 예를 들어 안보에 크게 기여했죠. 연관 산업이 발전했고 이 베트남전 파병을 통한 건설 여러 가지 익힌 게 없었으면 중동 건설 붐으로 이어질 수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자,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 주도형과 모든 경제개발 계획을 머리에서 혼자 다 냈냐? 그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창의적인 방법을 제시한 사람이 이병철 회장인 것으로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 삼성의 뿌리인 대구의 이병철 회장은 당시에 영국과 같은 고전적인 방식으로 후진국이 신생국이 경제개발을 하려면은 도저히 못한다.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그것은 차관을 도입해서 큰 기업을 키우고 그리고 그것이 국가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운 수출 기업을 키우는 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병철 회장이나 이런 좋은 분들의 말이 있더라도 그것을 옳구나 하고 들어서 쓰는 것은 지도자의 몫입니다. 그 공을 과연 작다고 할 수 있겠는지 우리가 물어봐야 되지 싶습니다. 그 다음은 그래서 그 이병철 회장 경우에는 당시로서는 너무나 파격적인 500명 종업원의 1000개 공장을 세운다. 그러면 50만 명 종업원이 있고 그러면 250만 명 가족이 부양되고 그러면은 하청까지 합하면 500만 인구가 부양된다. 그러면 1500만 가난한 농촌 인구 중에 500만 3분의 1이 흡수되어서 농촌도 잘 살게 된다. 1인 국민 소득이 10년 안에 2배가 될 수 있다. 당시 국민 소득 82달러입니다. 82달러 2배 되면은 잘해봐야 200달러인데 오늘날 3만 달러 하는 수준에서 당시의 감각을 모르는 분들이 많죠. 저도 그 60년대를 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당시 청년이었던 아버님이 군대를 제대하면서 형수님께 자필로 쓴 편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편지의 대부분은 생활 걱정입니다. 나가면 뭘 하고 먹고 사나. 그래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세월을 혁명적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정주영 이런 분들이 같이 경제개발을 일으킨 것이죠. 특히 중화공업화가 진행되던 70년대에는 더욱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 조선 유명한데 조선을 하도록 강권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정주영 회장 같은 이 뚝심의 사람도 조선 새로 하는 것에는 머뭇거렸는데 대통령이 하도 강권하고 그러니까 정말 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정신으로 나갔고 과연 3년 만에 그 덴마크, 영국, 일본 기술을 다 종합한 조선 기술을 체득하고 오늘날 조선이 얼마나 큰 기여를 해왔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 전체 이런 산업보국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 자체가 그 20세기 후반 50년간 세계 경제는 자유무역과 급속한 기술 혁신으로 유례없는 고도 성장을 세계 경제 자체가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한강의 기적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그래서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그 세계 경제가 기존에는 후진국이 원재료, 광물이라든지 농수산품 이런 걸 팔고 선진국은 공산품을 후진국에 팔고 후진국이 상당히 불리하겠죠. 그러나 20세기 후반이 되면서 선진국 간의 공산품 교역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변화였고 노동 집약적인 사양 산업이 선진국들이 하기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1960년대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무렵에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객관적인 흐름이 있더라도 그걸 이용해서 한국만큼 기적을 이룬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객관적인 조건이 있더라도 그것을 포착해서 그것을 우리 앞날에 극대화한 것은 리더십 없이 되었겠냐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바로
일본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노동집약적 산업을 외국으로 밀어내고 싶었던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인데 지경학적으로 우리는 일본에 가깝기 때문에 일본에서 들여와서 가공해서 미국으로 파는 이런 것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지만 장애물이 국교 정상화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교 정상화 때문에 또 두고두고 얼마나 많은 정치적 부담과 욕을 먹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국교 정상화 없이는 당시에 무역 자유화, 환율 현실화, 수출 강국 코리아가 태어나기 어려웠던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이러한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은 발전국가 체제라는 이름으로 학계에서 이제 좀 평가되고 있는데요. 그 국가가 지불 보증을 하면서 차관을 들여옵니다. 그러나 성과가 없이는 외국도 차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차관이 처음에는 얻기 어려웠지만 60년대 성과를 거두면서 10배씩 막 얻게 됩니다. 그럼 차관을 들여오는 게 첫 번째 관문이지만 들여와서 허투루 써서 망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들 지도층이 부정부패하고 실제로 기간산업 건설이나 잘 되지 않고 그러나 우리 경우에 이 차관이 산업에 쓰인 율이 후진국들 가운데 압도적으로 높다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 배분에 있어서 실적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연고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차단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한다하는 재벌 삼성, 현대가 그 당시에 컸지만 삼성, 현대가 박정희 대통령과 무슨 개인적인 연고가 당시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실적을 위주로 차관이 배분되면서 수출 기업들이 이제 큰 거죠. 그리고 국가가 선진기술 고급 인력을 주도적으로 공급하고 특히 수출진흥 확대 회의라든지 그리고 우리 월간 경제동향 보고와 같은 대형 관민 합동 회의를 꾸준히 월 하나씩 월 2회죠. 10몇 년간에 걸쳐 쉬지 않고 이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우리 이제 리더십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음을 보면은 60년대 말에 이러한 노선에 반대하는 노선을 집약한 책이 이제 대중경제론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당시 야당의 주된 입장입니다. 그럼 그 대중경제론은 사실은 그 전부터 널리 알려져 있는 대로 후진국은 이렇게 종속경제를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니까 수입 대체 공업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자립적인 공업을 안에서 내수 위주로 키워야 된다. 그리고 수출 이렇게 자꾸 하면서 저임금 저고가 하는 거 노동자 농민 피 빠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경공업 수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때에 이런 논의로 아주 극단적인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경공업에서 이런 정도였는데 70년대 중화학공업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70년대 중화학공업 노선으로 가자는 것은 이 노선에서 보자면은 아니 지금 1도 안 된다고 하는데 10을 하자고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10을 했고 그 10에 이어서 오늘날에 삼성전자가 있고 오늘날에 현대자동차가 있고 오늘날에 포스코가 있고 오늘날에 SK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 대중경제론은 기본 입장이 전태일님 사진이죠. 네, 그 다음에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이 70년대의 중화공업화는 사실 수출 주도 60년대 경공업 부분도 학계라든지 반대가 심했지만 중화공업화는 청와대 내에서도 이게 머뭇거리는 그러나 이때 만약 때를 놓쳤다면은 아마 세계경제 마지막 열차에 올라타지 못했을 겁니다. 후진국이 중화공업화하기 어려운데 학계에서는 이때 상당히 특이한 틈이 열렸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혁신이 너무 세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우리 IT 혁명 많이 말하죠. 선진국들이 기존에 자기들만 하던 중화공업조차도 약간 이렇게 사양 조선이 대표적이죠. 사양시키는 게 생겨난 거죠. 그 사양시키는 중화공업을 딱 붙잡고 올라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말한 6가지가 전략적으로 말한 철강, 비철, 기계, 조선, 전자, 화학입니다. 오늘날 한국 수출 주도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때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을 가보면요. 그래서 이 70년대 중화공업화는 공학적 접근이라고 흔히 말해집니다. 이게 양면성을 가집니다. 흔히 정치를 최진석 교수님은 가장 하층에는 권력 투쟁을 하고 그 위에 경영공학적인 그런 효율을 이렇게 다투는 게 있고 제일 높은 층위에서는 여러 가지 문명사적인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논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 공학적인 부분은 한편으로는 일체 여러 정치적인 영역이 이런 효율적인 어떤 그 행정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강력한 행정국가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정치 발전, 자유민주주의 정치 발전에 있어서는 상당히 역행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반대의 길이죠. 그러나 이게 지금 A도 하고 B도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 아까 보시듯이 경공업조차도 수출공업 노선조차도 반대하는 그러한 정치적 대립에서 중화공업화로 도약할 수 있었겠느냐. 우리가 지금은 그 과실을 다 누리고 살면서 그 당대를 과연 정당하게 평가해 줘야 되지 않는가. 큰 산은 이렇게 가까이서는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뒤로 물러날수록 태백산맥이나 소백산맥이나 로키산맥 같은 거는 멀리 떨어져야만 그 전모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좀 더 거리를 갖고 그 당시에 얼마나 위협이 이루어졌는지를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요. 그래 우리 지표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인구가 저렇게 거의 2배로 늘었음에도 1인당 국민소득은 약 30배 이상 이렇게 실질소득 환율 이런 거 고려하더라도 6배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평균 신장이 저렇게 큽니다. 영양 좋아진 거죠. 평균 수명이 무려 20세 가까이 늘어납니다. 세계적으로 의학 발전도 있지만 나라의 발전이 큰 거죠. 뭐 상수도 보급률 70%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많이 생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일어났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그런데 이런 변화를 인정한다 쳐도 그 독재의 해악이 너무 크지 않냐. 인권 탄압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권위주의 체제라든지 낮은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권위주의 체제는 학계에서 많이 쓰는 말이고요. 낮은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최대건 헌법학 교수님이 이제 쓰신 용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 보면요. 자, 우리 그 인혁당 사건이 유명합니다.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사법살인이라고 많이 말해지고 대법원 판결이 있고 그 다음 날 사형 집행이 됐다. 그 모든 것을 떠나서 2차 인혁당 사건의 부분은 마음 아픈 일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차 인혁당 부분에서 뭐 그 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인데 1차 인혁당 사건 조작한 거 아니냐 그런 것은 논란이 많습니다. 당시 참여했던 분들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재심으로 났는데 그거 이렇게 부정하는 거 아니냐. 물론 대법원 재심 판결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대법원 재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바뀐 거죠. 특히 역사적인 사건에서는 사료가 드러나지 않다가 뒤에 사료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조봉암 사건도 유명한데요. 양명산과의 그런 관계가 뒤에 소련 문서로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은 재심을 할 때까지만 해도 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재심을 하고 그 다음에 자료가 새로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고려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인혁당 부분이 상당히 반체제적인 것은 맞았다. 이렇게 이제 당시 참여한 분이 증언한 것이죠. 예, 그 1차 인혁당 경우에는 북과 연계 노력을 많이 했었다라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봅니다. 2차와는 다릅니다. 다음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난 70년대 중반 베트남이 패망할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소련도 무너지고 했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다른 느낌을 갖지만 그 시대를 살아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공산주의가 이길 줄 알았습니다. 공산주의가 종국적으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70년대에 많았습니다. 80년대만 해도 결코 그 기세가 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은 넘어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대면하고 있던 네. 예, 또 변호사님 준비를 많이 해주셨고 지금 준비한 것에 비해서 아직 하나 반 정도가 발제가 덜 됐지만 또 기회를 갖도록 하고 1차적으로는 지금 20분입니까? 예, 20분. 예. 제가 시계가 잘 돼서 그러면 제가 좀 완결이 안 되는데 제가 1분만 더 주시면 급하게 조금 그러면 1분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공산인권의 침해가 있다는 걸 봐야 된다는 거. 그 다음은요. 그래서 우리 권위주의 이승만 체제부터는 자유주의적 민족주의라는 큰 틀을 국가 정체성으로 형성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이런 몇십 년에 걸친 나라 만들기의 과정을 봐줘야 단번에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리고 당시의 위기 그 다음에 그리고 여러 신생국들을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가 이례적으로 보통선거를 확장시키면서 정통성을 강화한 것이라는 거고요. 제가 조금 그 시간을 쓸까요? 뒤에 2차 발표자 2차 발표자 시간을 조금 당겨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 낮은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라는 이채대건 교수님 논의는 헌정이 이렇게 발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건국을 하지만 그 모든 서구 민주주의 모습으로 실행할 수 없는데 그것이 이제 청소년기 거쳐서 어른이 되듯이 이렇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단계 52년부터 87년 사이에 그 권위주의 체제 시기는 서구 민주주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한계도 많고 제한도 많지만 복수 정당을 유지하고 그래도 정기적으로 치러진 선거가 있고 탄압을 받는다 하더라도 언론이 유지되고 그리고 판결에 어느 정도 간섭 있겠죠. 그러나 사법부 특히 민사 판결은 어느 정도 자율성이 컸고 이런 제한성이 있지만 그 틀이 진짜 전체주의, 진짜 독재체제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공산체제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87년의 높은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 서구와 비견될 수 있는 단계로 도약한다는 그런 논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발전적으로, 그러니까 이 단계에 높은 기준 적용해서 재단하는 것은 우리 신생국의 발전 과정으로서는 다 하면 좋지만 당시에 단번에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 다음에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다음을 가보시면은 우리가 제가 쓰는 요 윤리라는 말은 책임과 의무에 가깝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좋은 아버지로 이렇게 있는 것, 그런 개인 윤리에 우리 그 감각이 큽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좋은 아버지인데 의사인데 수술을 엄밀하게 하지 않아요. 직업 윤리가 어긋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다 이렇게 통일되면 좋은데 실제로 통일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한테는 안 좋은 아버지예요. 그러나 수술에 있어서는 아주 엄밀해. 직업윤리가 투철해요. 그런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이 잘 안 되는데 이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예를 들어 자기가 나가서 앞장서 전사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국가의 기밀을 돈 받고 팔아버리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특히 국가의 리더십, 지도자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심적으로 봐야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대구가 우리 근대 골목 말하듯이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대구를 빼고 대한민국 근대화 역사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대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예, 또 변호사님 박정희 죄송합니다. 대통령 동상은 당연히 예. 대구에 아직 이제 써야 인간적인 한다고 어떤 그렇게 결함 부분 더 생각합니다. 말씀할 예. 부분이 많은 것인 같은데 감사합니다. 예, 또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마무리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초중등 학생들이 온다고 들었고 그래서 왔습니다. 원래. 그리고 국민 어떤 통합 차원에서 왔는데 그런 취지를 반대 표출이 있으니까 동상 세우는 게 안 맞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것 같아서 그 취지와 굉장히 어긋나지 않나 우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저는 큰 틀에서 생각이 다르실 수 있지만 제가 발표했던 취지를 보셨듯이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돌아보는 계기로 간곡히 호소를 드리고요. 박정희 대통령 67년 취임사에서 경제 개발을 하는 목적을 3대 공적을 극복하기 위한다. 첫째가 가난, 둘째가 부정부패, 셋째가 공산주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경제 개발 수준이 아니었고 가난이 인간성과 창의성을 파괴하는 가난으로 보았습니다. 공산주의, 자유의 힘이 넘쳐 흘러 북한 동포를 해방하는 목표를 가진 경제 개발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아직도 스탈린, 김일성에 비유한다는 것은 정말 재고되어야 됩니다. 스탈린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만도 최소 잡아도 거의 200만 사람을 처형하고 200만 처형하고 최대로 볼 때는 3천만까지도 갑니다. 그런 사람 수용소에서 죽고 한 지금 스탈린과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 다음 김일성은 유엔이 지금 22년간 최악의 인권 세계 최악의 반인도 범죄 체제로 규정하는 그걸 지금 거기다가 비교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경제 개발이 자동으로 무슨 공식처럼 된다. 그러면은 마지막 하겠습니다. 70년 세계에 왜 이렇게 한국 같은 나라가 없습니까? 그리고 70년대의 상황은 우리가 서구의 선진국으로 보이는 포르투갈조차도 40년 독재자가 있던 때입니다. 70년대에 번듯한 민주주의 국가가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그런 상황을 다 제쳐두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볼 때 우리 보다 발전된 근대 문명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다 온전한 의미의 자유, 보다 깊은 의미의 따뜻한 자유가 있는 그러한 통일된 국가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 박정희 대통령의 지향, 그리고 그때 이루어졌던 일들을 보면서 대구에서 기억하고 그것을 지향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왜 거부돼야 됩니까? 그리고 그것은 지방의회에서 통과된 일입니다. 그것을 지금 분권을 강조하는 민주당 쪽 입장에서 왜 이 부분은 대구에서 논의해서 대구에서 세우면 안 되는지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예.